안녕하십니까. 네, 방문각에서 교정학을 담당하는 이준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이제 시험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준비를 잘 했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예년에 비해서 우리 교정학이 시험 난이도가 좀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올해 시험을 보신 수험생들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당연히 합격을 해서 이제 입성을 하실 거니까 당연히 뭐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내년을 준비하시는 우리 7급급 수험생들은 전체적으로 시험 난이도가 좀 상승된 부분에 대한 거를 감안해서 시험을 준비하셔야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7급 기출 이제 해설을 할 건데, 오늘 해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본 수업 시간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전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그 다음에 전체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됐고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습을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포인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여러분들 교정학 출제 경향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여러분들 형집행법에서 10문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정론 파트에서 15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교정론에서 15문제, 그 다음에 형사정책론에서 10문제, 이렇게 해서 총 2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법령 위주로 시험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령이 이제 교정론에서는 13문항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형사정책론에서는 이제 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범죄 피해자에 관련돼서 이제 그게 이제 법령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제 피해자 이론으로 해서 그냥 이론 부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자, 형사정책론에서 10문제에서 법령만 올해 요번에 해서 19문제 정도, 18문제, 19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이런 시험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정론에서는 보시면은 이렇게 형집행법, 민형교도소법 이렇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교도작업법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가석방 관리구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와 범죄 피해자 기금법 관련된 거는, 자, 여러분들 요거는 범죄 피해자 이론하고 섞여서 혼합형의 문제 형태로 법령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형사정책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아주 여러 번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그 주요 법률이 시험에 나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관찰법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치료감호법, 소년법, 그 다음에 전자장치 부착법, 그 다음에 성충동 약물치료법, 이렇게 해갖고 법령이 5개가 출제가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앞으로의 학습의 포인트를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9급, 7급뿐만 아니라 9급 역시 마찬가지로 자, 법령에 대한 중요성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잠깐 말씀드리면은 올해 같은 경우 봤을 때 9급 같은 경우 법령에서만 19문제가 출제된 이런 형태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법령이 더 주안점을 두고 학습을 해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는데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정하게 우리 수험생들이 학습을 한 수험생이라면은 일정하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점수를 맞을 수 있게끔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시험은 옳은 거와 그 다음에 이제 틀리는 거를 찾는 형태가 나오는데, 자, 틀리는 거에 찾는 형태가 15문항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옳은 거 찾는 문항이 10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일정하게 학습을 한 수험생이라면 어느 정도는 맞을 수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기본서와 법령집을 제대로 보지 않은 수험생들은 점수를 맞히는 데 있어서 한계점을 분명히 느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시험의 난이도를 이번에는 상중하의 개념으로 나눴을 때 상해 문제를 저는 4개의 형태를 봤습니다. 그리고 중해 문제를 13개, 자, 그 다음에 하해 문제를 8개의 개념으로 놨는데, 상해 문제는 성충동 약물치료법과 그 다음에 가석방 관리규정, 그 다음에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이 문제는 여러분들 사실 우리한테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수갑에 관련된 게 나왔는데, 이 수갑이 여러분들 우리가 양손 수갑을 차는데 뒤로 차는 방법, 뒤로 차는 형태, 그 다음에 한 손 수갑을 어떻게 착용하는지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는 교도관
실무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는 틀리라고 나온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또 다음에 하나 더 보면은 수치심 이론이 우리 수험생들한테 좀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은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잘 출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박스형의 문제도 출제가 됐고 다양한 형태의 문제의 기준점을 놓고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해서 앞으로는 시험을 준비해 나가야지 좋은 성과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리뷰는 간단하게 하고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제가 문제 위주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교정학 1번 문제를 보시면은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아주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자, 형집행법 시행 규칙상 외부 통근 기업체에 통근하여 자, 작업하는 수용자 선정 기준. 자, 외부 통근제 선정 기준을 가지고 시험을 물어본 형태입니다. 자, 외부 통근제 선정 기준은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자, 버스 타고 가는 거와 그 다음에 어떻게? 교정시설 안에 외부 작업장 가는 거 도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해갖고 선정 기준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두 가지만 체크하면 된다고 했죠. 뭐 체크한다고 했죠? 처우급하고 그 다음에 형기만 체크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 중에 문제가 출제됐던 부분이었고, 매번 장난치듯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4번 지문인 형기를 가지고 물어보는 형태가 되겠죠. 자, 집행할 형기가 5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않으니까, 자, 이거 뭐죠? 5년 미만이 아니고 7년 미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도보의 형태에서 자, 교정시설 안에 개방시설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10년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미 지난번 기출에서는 어떻게 가석방에 제한되지 않을 것, 가석방을 뭐로 바꿨었죠? 직업훈련으로 한번 바꿔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게 풀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많이 보여지진 않았던 부분이었지만 판례가 우리 7급에서는 한 번씩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단독 판례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는데, 판례를 여러분들 꼼꼼하게 우리 쪽에서 시험은 판례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를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답을 찾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이 찾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수용자 처우 및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렇게 나왔는데 1번 보시면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는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어떻게 청구인의 재판 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다른 지문, 선택지 지문 보셔도 금방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괜히 판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우리 수험생들 부담만 느꼈었던 부분인데, 크게 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례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9급 기출 다음 달에 11월 달에 시작하는 자, 내년 4월 대비 9급 시험의 경우에는 판례는 기출에 나와 있던 판례 위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3번은 전자장치 부착법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전자장치 부착법은 제가 작년에 그 다음에 수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자보석제도 도입에 따라서 법제명까지 변경됐기 때문에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다. 자,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드렸었는데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가 됐는데 문제는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검사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여러분들 이거 뭐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성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청구 대상자 물어본 거죠. 그거를 선택지 지문으로 만들어 갖고 그대로 출제를 한 거고, 자, 1번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기억하라 그랬죠. 10년. 그죠? 자, 그 다음에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자, 그 습벽이 인정되는 때 2회 이상 기억하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맞아요? 순간 보면 틀렸던 거지. 법령을 보지 않았으면 놓치는 거지, 여러분들. 뭐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죠? 그래,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여러분들 이렇게 말장난 하듯이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법령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4번 봅시다. 4번은요, 역시 여러분들 제가 4번은 우리 쪽의 시험에서 충분히 이제는 물어볼 때가 됐습니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꼭 암기를 해달라고 기본서 수업 때도 마찬가지, 법령 수업 때도 마찬가지, 또 언제? 기출 옳은지문 특강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는 시험에 나올 때가 됐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여러분들 21년도에는 7급에서 중간처우의 사례를 물어보는 형태가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중간처우 우리나라 중간처우 대상자의 그 뭐라 해야 될까? 우리나라 중간처우 대상자 그 대상자를 물어보는 형태의 시험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중간초우 대상자도 역시 두 개의 형태로 구분이 되는 거 아시죠? 자, 어떻게?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과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과 그 다음에 어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 그래서 그 대상자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소장은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용자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의 수용. 자, 이거 개방시설이네. 그죠? 개방시설. 어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수용. 자,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입니다. 자, 이때 형기가 몇 년? 자, 형기가 3년 이상인 사람이고, 자, 그 다음에 범죄 횟수가 2의 이하인 사람이고, 자, 그 다음에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중간처우를 받은 날부터, 자,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몇 개월이죠? 요거 물어본 거잖아. 그죠? 몇 개월? 6개월 이하인. 그죠? 3개월 이상 1년 6개월. 그죠?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기간인 사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러분들, 어디 지역사회 개방시설 있죠. 지역사회 개방시설의 경우에는 중간 처우를 받은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9개월 미만인 수용자에 대해서 그거만 틀리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거 부분에 대한 거 여러분들 숙지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온 문제는 전부 다 법령만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들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문제 5번 봅시다. 문제 5번은 여러분들, 자, 문제 5번은 특별한 보호 쪽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특별한 보호 쪽에서 시험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 자, 대신 엄중관리 대상자가 한 문제가 나오고 특별한 보호에서 한 문제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엄중관리 대상자는 이번에 나오지 않았고 특별한 보호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한 보호에 있어서 여성 수용자, 자, 그 다음에 자, 노인 수용자, 그 다음에 장애인 수용자, 그 다음에 외국인 수용자, 마지막으로 소년 수용자에 대해서 꼭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여성 수용자는 뒤쪽에 여성 수용자가 단독 문제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 수용자는 부인과 질환에 있어서는 부인과 질환을 포함시켜야 하고, 자, 그 다음에 생리 중인 여성에 있어서는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자, 그 다음에 남성교도관에 있어서 남성교도관은 실내에서 상담을 할 경우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다른 여성을 입혀야 된다고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임산부인 처우와 그 다음에 유아의 양육, 대동유아까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자, 노인 수용자의 경우에는 편의시설을 갖춰야 되고 개별 휴게실이 아닌 공동휴게실을 갖춰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겨울철에 난방시설이 있어야 되며, 자, 운동시간과 목욕 횟수를 늘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건강검진에 있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이라는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작업부가에 있어서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죠? 자,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는 거 이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장애인 수용자의 경우에는 변기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자, 그 다음에 석방 후의 취업과 연계 프로그램을 어떻게 편성, 운영해야 하며, 자, 역시 노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작업에 있어서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요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외국인 수용자에 있어서, 자, 집행법상 개별 면담 등을 위하여 교도관 중 전담 요원,
전담 요원이 지정되어야 하는 수용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외국인 수용자라는 건 뭐 다 알고, 자, 그래서 외국인 수용자에 있어서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을 전담 요원으로 두는 거고, 전담 요원은 미결 수용자의 경우 어떻게 소송에 필요한 법률 지식 등을 자, 법률 지식의 제공 등, 자, 조력하여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종교나 생활 관습, 민족 감정에 따라서 거실도 분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소속 국가의 음식 문화를 고려해서 어떻게 주부식을 지급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위독과 사망 시, 자, 죽으려고 깔딱깔딱거리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외교 공관이나, 그 다음에 영사관의 장, 그 다음에 그 간원, 그 다음에 가족에게 즉시 통지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이 반드시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년 수용자의 경우에는 나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접견이나 전화통화의 횟수를 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시 개별 학습 공간이 아닌 공동 학습 공간을 갖고 있다는 거. 요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을 찾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자, 보시면은 제가 옳은지문 특강에서 거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옳은지문 특강에서 적중이 거의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에 있어서 모비트의 청소년 한정형 일탈 원인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라 이렇게 나왔는데, 발달범죄 이론이 오랜만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승진 쪽에서는 발달범죄 이론이 꾸준히 출제가 되어 왔었는데, 자, 최근에 이제 공채에서는 간만에 출제가 됐던 부분인데, 자, 모비트는 어떻게 청소년 한정형 일탈과 그 다음에 인생 지속형 범죄, 인생 지속형 범죄자로 구분한다는 거 아시죠? 자, 인생 지속형은 제가 뭐라 그랬죠? 그냥 쭉 범죄자라고 얘기했죠? 쭉 범죄자고, 그 다음에 청소년 한정형 일탈 같은 경우는 청소년 시기에 어떻게? 청소년 시기에만 술 처먹고 담배 피고 이러는, 자, 이러다가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일상에 합류되는 이런 형태를 얘기했다고 했죠. 자, 그래서 답은 금방 기억, 디귿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어렵게 출제가 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개념을 알고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번 봅시다. 7번은 교도작업법이 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 회계에 관한 법령상 제품 생산과 판매, 회계 등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1번 보시면 법무부 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된다? 3개월? 1개월 전까지 공고하는 거고, 자, 2번 교도작업 시설의 개량이나 확장에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 회계로부터 전입된 금액은 교도작업 특별회계에 세입해서 제외되어야 한다. 제외되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 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법무부 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을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있지만 위탁하여 판매는 할 수 없다. 판매할 수 없나? 판매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을 위한 경비는 교도작업 특별회계의 세출에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 교도작업 특별회계법 같은 경우는 제가 법령 수업하면서 다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법령을 하면서 제가 세분화시켜서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오는 부분이 거의 정해져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법령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요약집이나 이런 거로 대략적인 공부를 한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뭐라 해야 될까, 아이러니하게 좀 출제됐던, 뭐라 해야 될까, 너무 좀 그렇게 출제를 했는데 문제가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의 좀 세분화를 좀 내는 게 좀 애매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8번 우리나라 교정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찾았죠. 자, 1번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일정한 조건 아래 형을 대신하여 속전을 받는 제도가 있었다. 그죠? 자, 두 번째, 조선시대 죄인의 수감을 담당하던 전옥소는 가보개혁 이후 경무청 감옥소로 변경되었다. 자, 발전수도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가보개혁 시 근대적 행정제도의 도입으로 간수 교습 규정이 제정되어 교도관 학교를 설치 운영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가보개혁 시가 아니고 여러분들 언제? 일제시대 때죠? 일제시대 때. 자, 그 다음에 4번 광무시대에 제정된 감옥규칙의 징역수용자 누진처우를 규정한 징역표는 범죄인의 개과 촉진을 목적으로 수용자를 사종으로 분류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9번 봅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 접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옳은 것만 고르는 건데, 자, 1번 보시면요. 기억 보시면은 금방 답은 찾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기억, 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이지만 소송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용자의 접견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죠? 자, 두 번째, 수용자의 접견 시간은 30분 이내로 하지만, 자, 소장은 수용자가 19세 미만임을 이유로 접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니죠. 접견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교정성적이나 19세 미만이거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접견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답은 뭐 금방. 그 다음에 리을, 외국인 수용자는 국어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사정이 없더라도, 자, 접견 시 접견의 청취, 녹음, 그 다음에 녹화될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접견 시 외국어 사용 금지 말하는 거죠? 그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러면은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접견에서, 자, 보시면은요, 제가 접견에서 뭐 얘기했죠? 접견에서 꼭 봐야 되는 거 몇 개 얘기를 해드렸죠. 뭘 봐야 된다고 했죠? 청취, 기록, 녹음, 녹화하는 사유를 보셔야 된다고 얘기했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자,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사유 뭐라고 그랬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접견의 중지와 그 다음에 접견 제한 사유까지 꼭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박스형의 형태로 혼재해서 출제를 한 형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냐 없냐 이거를 가지고 물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10번 봅시다. 10번. 자, 성폭력 범죄자의 성추행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수용자의 치료명령 청구 및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성추행동 약물치료법이 꾸준하게 시험에 출제되는 케이스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좀 등한시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한 이 부분이 아마도 그냥 흘려가듯이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끼게끔 출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들 좀 염두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성추행동 약물치료법에 있어서는 주요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게 제가 수업 시간에 매번 얘기를 하지만, 자, 약물치료 명령에 있어서 자, 약물치료 명령에 뭐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청구하고 판결 부분은 꼭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는 자, 치료 명령에 있어서 자, 치료명령의 치료명령 집행 정지. 자, 그 다음에, 자, 연장. 그 다음에 임시 해제까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성폭력 수용자에 대한 자, 성폭력 수용자에 대한 치료명령의 청구. 자, 그 다음에 가석방. 마지막으로 비용 부담까지 여러분들한테 꼭 꼼꼼하게 점검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봅시다.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고, 자, 1번 교도소, 구치소의 장은 가석방 요건을 갖춘 성폭력 수용자에 대하여 약물치료의 내용, 방법, 절차, 효과, 부작용,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동의 부분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자, 두 번째 2항 봅시다. 가석방 요건을 갖춘 성폭력 수용자가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 수용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인적사항과 교정성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수용시설의 장은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성폭력 수용자에 대하여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검사는 성폭력 수용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도소, 구치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등 성폭력 수용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어디가 틀리죠? 자, 교도소 구치소의 장입니까? 아니죠. 보호관찰소의 장이라는 거 알고 있죠? 이거 수업 시간에 어마무시 강조했던 부분이죠? 자, 보호관찰소의 장.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지? 자, 이거를 바꿔서 이렇게 나올 거다고 해서 X하고 이렇게 다 만들어주죠. 그런 형태로 그대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한테 법령을 들은 수험생들은 좀 보시겠지만 법령특강에서 제가 다뤘고, 그 다음에 법령특강 34, 법령특강에서 중요하다고 소리 질러 가면서 다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1번 봅시다.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여성 수용자 나오죠, 여기. 그죠? 그래서 여성 수용자 특례사항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자, 여성 수용자에 대해서 나왔고, 아까 얘기했던 특별한 보호에서 그러니까 두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1번 봅시다. 여성 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자, 유아를 교정시설에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맞죠? 자, 이 경우 소장은 법률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생후 몇 개월? 18개월이죠. 18개월.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장은 여성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 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하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여러분들 지금 봐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특례사항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남성 교도관이 1인인 여성 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하는 등, 상담 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자, 이전까지 기출은 어떻게 다른 여성을 바꿔서 나왔었죠. 자,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소장은 여성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여기 나오죠. 유산사산을 포함한다는 거. 이거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바꿔서 나왔었고, 자,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 기출 옳은 지문에서 주요하게 다뤘던 부분에 대한 게 그대로 적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2번 봅시다.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홍보 수용으로 옳지 않은 거. 홍보 수용 사유 물어본 거. 이거 너무 그냥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미결 수용자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결 수용자 여기 잠깐만 보세요. 제가 기존에도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은 우리 수험생들한테 미결 수용자와 사용 확정자의 경우, 자, 사용 확정자의 출제 용역은 높지 않다. 대신 미결 수용자 부분에 있어서는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미결 수용자 특례 사항을 여러분들 체크를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기본서의 미결 수용자 특례 사항을 제목으로 달아갖고 만들어놨으니까 꼭 정리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그대로 출제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미결 수용자 특례 사항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 있죠? 자, 미결 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에서는 참관이 금지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본인 의사에 반하여 짧게, 이발과 면도에 있어서는 본인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하고, 자, 그 다음에 외부인과의 외부 교통권, 자, 변호인과의 외부 교통권이 보장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사복 착용 가능하죠. 언제? 수사나 재판이나 국정감사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는 사복 착용이 가능하고, 공범에 있어서는 분리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해서, 자, 미결 수용자 신청에 의해서 작업도 교육 및 교화 프로그램도 반영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미결 수용자가 도주나 사망 시에는 어떻게 관계 검사나 법원에게 통보해 주는 거, 이것까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여러분들 미결 수용자 특례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결 수용자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숙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1번 봅시다. 소장은 미결 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 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금지할 수 있다? 아니잖아요. 금지하여야 한다잖아요. 그죠? 그죠? 문장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자, 2번 봅시다. 미결 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은 절대로 검열할 수 없다?
자,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어떻게?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소장은 미결 수용자가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 도주 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료를 잊게 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려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미결 수용자 법률에 정한 조사에 참석할 때 도주 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료 잊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관찰하지 못하며. 어디가 틀렸지, 여러분들? 자, 관찰이 틀렸지, 관찰. 그죠?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자,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 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그죠? 금방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4번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는, 자, 우리가 크게 뭐 어렵게 접근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금방 잘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화이트 칼라 범죄는 뭐죠? 피해의 규모가 큰 반면에 법률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서 권력과 결탁하여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화이트 칼라 범죄는 암수 범죄의 발생 비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자,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봅시다. 화이트 칼라 범죄는 경제적, 사회적 제도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여 공중의 도덕심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기업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다. 그죠? 자, 두 번째, 화이트 칼라의 범죄의 폐해가 심각한 것은 청소년 비행과 기타 하류계층 범인성의 표본이나 본보기가 된다는 사실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오늘날 화이트 칼라 범죄의 존재와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나 대체로 초기 서덜랜드의 정의보다는 그 의미를 좁게 해석하여 자, 개념과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 3번이 조금 헷갈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화이트 칼라 범죄는 피해 규모가 큰 반면 법률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거나 권력과 결탁하여 조직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암수 범죄가 많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자, 이거는 3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화이트 칼라 범죄의 존재와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대체로 초기 서덜랜드의 정의보다는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념과 적용 범위를 자, 엄격하게, 아니, 넓게 적용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화이트 칼라 범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5번 봅시다. 자, 15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혼합형 문제입니다. 혼합형 문제. 저는 여러분들 이거를 형사정책 이론으로 그냥 넣었는데, 자, 이거를 법령으로 보시는 교수님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이 됐던 뭐 이론이 됐던 큰 문제는 아닌데, 자, 1번 봅시다. 자, 1번 보시면 형법에 의하면 피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도 양형에 고려한다. 1번 문항은 큰 문제 없이 접근이 됐을 거예요. 자, 근데 2번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2번 수업을 할 때 2번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 때 유일하게 법령에서 몇 개 중요한 거 다루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 다루는 부분이 그대로 출제가 된 겁니다. 자, 피해자는 제2심 공판 절차에서는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 배상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자,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자, 법원에 따른 피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어떻게?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그래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6조의 내용이거든요. 배상 신청에 관련된 거. 자, 여러분들 법령 때 다뤘기 때문에 그때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레크레스는 피해자의 도발을 기준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그 다음에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 모델로 구분하였다. 자, 그 다음에 4번.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법에 의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일부도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에 납입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다시 나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16번 봅시다. 중화기술 이론의 사례에 관한 자, 책임의 부정에 해당하는 거. 자,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여기 잠깐만 보세요.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에서 주로 학자와 학설과 그 개념을 물어보는 형태로 시험이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사이크스 마차의 중화기술 이론을 물어봤는데 중화기술 이론의 개념을 중화기술 이론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개념을 어떻게 사례의 형태로 출제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이거를 물어본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아주 고급스럽게 잘 출제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화기술 이론이라는 건 뭐지, 여러분들? 실정법상 위법이지만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도덕적으로 합리화시키는 사고방식을 갖는 거를 바로 중화기술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훔친 거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화기술 이론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책임의 부정. 기억나시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가해의 부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해자의 부정.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비난자에 대한 비난. 다섯 번째는 상위 가치에 대한 호소. 자, 이렇게 다섯 가지의 형태로 구분되는데, 자, 그럼 책임의 부정은 뭐죠? 책임의 부정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거나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주거 환경이나 그 다음에 자, 친구 등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책임의 부정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가해의 부정이라는 거는 훔친 것을 빌린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피해자의 부정은 어떻게? 피해자의 부정 같은 경우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를 유발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피해는 당해야 마땅하다는 자, 일종의 정의로운 응징 이런 표현을 쓰는 게 피해자의 부정이라고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비난자에 대한 비난은 기성세대나 부모, 선생님도 잘못하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상위 가치에 대한 호소는 자신의 행위가 옳지는 않지만 어디 친구 등 주요한 사람들의 집단의 충성심이나 의리감 때문에 하는 거를 바로 상위 가치에 대한 호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봅시다. 기초수급자로 지정받지 못한 채 어렵게 살고 있던 중에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를 훔쳤다고 주장하는 사람. 자, 책임의 부정이죠. 그죠? 맞잖아. 자, 그 다음에 2번 성매수를 했지만 성인끼리 합의하여 성매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가해의 부정. 자, 그 다음에 3번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은 사람이 차량을 파손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피해자의 부정. 자, 그 다음에 교통법칙금을 부과하는 경찰관에게 단속 실적 때문에 함정 단속을 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는 운전자. 비난자에 대한 비난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거는 개념 알고만 계시면은 금방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7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17번은요, 위원회 정리를 각종 교정 관련 위원회를 반드시 숙지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자, 근데 교정 관련 위원회 쪽에서도 자, 취업지원협의회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업지원협의회를 올해 내년을 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은 취업지원협의회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취업지원협의회에 있어서 자, 기능을 물어본 형태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 취업지원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내부위원과 10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2명을 두되 1명은 소장이 내부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1명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이 아니고 3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부재시에는 소장이 지정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자, 회의에 있어서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위원회 구성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취업지원협의회의 기능에 있어서는 뭐 답은 여러분들 3번이 되겠고, 자, 수용자 사회복귀, 그 다음에 직업 적성 및 성격 검사, 자, 그 다음에 불우 수용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원 활동, 그 다음에 수용자 취업, 창업 활동, 창업 활동에 관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추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숙지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8번 봅시다. 소년법 당연히 한 문제 나온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소년법상 이번에는 형사사건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봅시다.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맞죠? 자,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맞죠? 틀려? 맞죠? 응?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여러분들, 요게 19세로 해서 기출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기출특강 할 때 이거를 19세로 된 지문을 가지고 보고선 틀렸다고 수정을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자, 2번 봅시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이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죠? 유기징역으로 한다.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인에 있어서 무기형은 몇 년?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에.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15년의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 3분의 1의 기간이 각각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가석방 기간이죠. 자, 그 다음에 가석방 요건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병합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분리하여야 하는 거예요. 분리. 그죠? 자, 그 다음에 19번 가석방 관리 규정에 관한, 자, 가석방자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게 여러분들 가석방 관리 규정 좀 어렵게 나온 겁니다. 지금 상급의 문제의 형태로 봐야 되는 거고. 자, 근데 여러분들 가석방 관리 규정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그 기출특강을 할 때 이 지문을 다 다뤄드렸습니다. 디귿, 니을의 지문을 다 다뤄드렸기 때문에 기출특강을 들었던, 자, 옳은 지문 특강을 들었던 수험생들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기억 봅시다.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에게 가석방의 취소 및 실효 사유와 가석방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알리고 주거지에 도착할 기한 및 관할 경찰서에 출석한 기한 등을 적은 가석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은 가석방자는 가석방증에 적힌 기한 내에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출석 확인과 그 다음에 동시에 종사할 직업 등 생활 계획을 세워 이를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동시에 출석을 받아야 한다. 그죠? 출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종사할 작업 등 생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봅시다. 관할 경찰서의 장은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마다 가석방자의 품행 등에 관하여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의 장 및 가석방자를 수용하였다가 석방한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니을 가석방자가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이 되어 있거든요. 국외 여행 아닙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국내외 여행은 반드시 정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부분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0번 민용교도소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민용교도소 설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민용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에 생긴 수입은 자, 교정 법인의 수입입니까? 아니죠. 국고 수입으로 한다는 거. 국고 수입. 자, 두 번째. 자,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는 민용교도소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 순간 잘 봐야 돼. 깜빡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는, 자, 국민이 아니야. 국민이 아닌데 직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검찰총장은 민용교도소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에 관하여 그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자, 검찰총장입니까? 아니죠. 법무부 장관이죠. 자, 4번.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그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용교도소 등의 장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거 아시죠? 이거. 자, 어떻게? 교정 대표자. 자, 대표자는 민용교도소의 장을 민용교도소의 장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이사는 직원을 겸할 수 없는 거죠. 직원을 겸할 수 없는데, 자, 어떻게? 민용교도소 등의 장은 제외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민용교도소 등의 장은 겸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는 어떻게? 대표자도, 자, 그 다음에 이사도, 그 다음에 모두 직원도 다 겸할 수 없는 겁니다. 알았죠?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계속 출제가 될 수 있는 지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21번 봅시다. 교정상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교정상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들 1번 행동수정요법 중 정적 강화는 대상자가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그 대상자가 싫어하는 대상물을 제거해주는 방법을 말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정적 강화가 아니고 부적 강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물이라는 거는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모든 자극물을 의미하는 거로서, 자, 1차적으로는 음식이나 공기나 물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2차적으로는 칭찬이나 그 다음에 뭐 지위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부적 강화의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적 강화는 어떠한 행동이 일어난 직후에 그가 좋아하는 거 있죠? 그가 좋아하는 것을 줌으로써 그 행동의 빈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방법을 정적 강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그러면 정적 강화가 아닌 부적 강화라고 그러겠죠? 부적 강화. 자, 현실요법은 상담자와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내담자가 사회 현실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도록 하는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 교류분석은 타인과의 교류 상태에서 자신의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한 피드백을 교환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요법은 심리적 행동수정 요법의 약점을 보완하며 재수자들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적 지원 유형을 개발하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기본서 때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22번 봅시다. 자, 시행규칙상 수갑의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우리 수험생님들이 제일 어렵게 느꼈던 게 아마 이 문제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2번 문제가 완전 상급 문제고, 이거는 여러분들 교도관 여러분들이 내년에 현장에 가셨을 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2번 봅시다. 도주, 자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우려가 큰 때
양손수갑을 앞으로 채워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양손수갑을 뒤로 채워야 한다. 자, 3번 위력으로 교도 간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양손수갑을 앞으로 채워야 한다. 자, 그 다음에 4번 일회용 수갑은 일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거나 다른 보호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수갑 사용 방법에 대한 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수갑 사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 어떻게 수갑 사용에 있어서는 호송하는 때 위에 직무집행, 그 다음에 손괴 기억나죠? 그거에 따라서 자, 여러분들 수갑의 종류에는 양손, 그 다음에 일회용 수갑, 한손 수갑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호송, 위에 직무집행, 손괴에 해당하는 경우 양손 수갑을 앞으로 채워 사용하며 자, 이 경우에는 수갑 보호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시행규칙 172조 2항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규칙 172조 1항 제3호의 별표 8의 내용인데 자,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한손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침대 철 구절물 있죠. 침대 철 구절물에 열쇠를 부착하여 사용한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문제가 틀리라고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5문제를 다 맞히면은 출제자에 대한 기본적인 모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우리 수험생들이 정말 법령을 전체적으로 다 꼼꼼하게 봤는지 이거를 좀 물어보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극상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자, 법률상 사회봉사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물어봤죠. 뭐 답은 금방 보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1번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가 그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 면제되거나 가석방된 경우 자녀 사회봉사 명령을 집행하지 않는다? 집행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호관찰은 사회봉사 명령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 쌤이 이거 얘기했죠. 보호관찰관이 위탁할 수 있는 거 이거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법원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500시간 그 다음에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건 소년법 같이 기억해야 되는 거 알죠? 자, 소년법에서 사회봉사는 몇 시간? 200시간이고 몇 세 이상? 14세 이상이고 자, 그 다음에 수강명령에 있어서는 100시간이고 몇 세 이상? 12세 이상이라는 거 이것까지 같이 염두에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에는 사회봉사는 자녀 집행기간에도 불구하고 종료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호관찰법에서는 이거보다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보호관찰법의 주요 포인트 한번 출제 포인트 보시면은 주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게 보호관찰법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본적으로 대상자 숙지해 주셔야 되는 거 알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보호관찰 기간 숙지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준수사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알죠? 준수사항에 있어서 일반 준수사항과 특별 준수사항에 있어서 특별 준수사항 많으니까 일반 준수사항 기억하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인과 유치까지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보호장구 같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보호관찰법은 여러분들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 사회봉사 수강명령에 있어서 범위, 그 다음에 판결 통지, 그 다음에 준수사항, 마지막으로 종료까지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일곱 번째로는 우리 구급 쪽에서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갱생보호 있죠. 갱생보호까지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갱생보호에 있어서는 갱생보호 방법과 감독에 대해서 여러분들 점검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뭐 심사위원회 있죠. 자, 교정 관련 위원회 반드시
위원회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니까 내년 준비를 하는 우리 9급 수험생들 같은 경우나 7급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법령을 보실 때 이 부분 위주로 주요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봅시다. 치료감호법에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번 봅시다.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면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맞아 틀려 여러분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 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자, 그 다음에 보호관찰의 기간은 몇 년? 3년. 3년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4번. 피보호관찰자가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었을지라도 자, 보호관찰은 종료되지 아니하고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 기간은 정지된다. 계속 진행된다. 그죠? 자, 마지막 25번 문제입니다. 자, 25번 문제는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심 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들 재통합적 수치심 부여 이론은 범죄자를 명백한 낙인을 찍어 높은 수치심을 부여하는 것을 바로 수치심 부여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통합적 수치심 개념은 낙인, 하위문화, 기회 이론, 그 다음에 통제 이론, 차별적 접촉, 사회 학습 이론 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해체적 수치심을 이용한다면 범죄자의 재범 확률을 낮출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의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재통합적 수치심의 궁극적인 목표는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누이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수치심을 느끼게 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브레이스웨이트는 형사사법기관의 공식적 개입을 지향하며 가족, 사회 지도자, 피해자 가족 등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를 중시하는 회복적 사법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답은 2번이 되는데 해체적 수치심을 이용한다면 범죄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의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여러분들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더 높은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형태가 발생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지역사회 회복적 사법 있죠? 회복적 사법과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을 교정론 파트의 이론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사정책 쪽에 나오는 쪽의 이론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한 번 더 꼼꼼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해체적 수치 같은 경우는 공동체가 화해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을 해체적 수치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기출해설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문제의 형태만 보여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좀 더 세부적인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더 다양하게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큰 틀에서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법령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법령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꼼꼼히 봐야 된다. 또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지 내년 4월에 시행되는 9급 시험이나 10월에 시행하는 7급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7급 시험에 응시하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 좋은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